전국 버스 노조가 협상을 타결하고 속속 파업을 철회하거나 보류하면서 우려했던 교통 대란은 피했습니다. 다만 울산은 늦게까지 막판 협상이 진행되면서 버스 운행이 중단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에 오신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오 의원은 오늘 원내대표 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해 당선됐습니다. 손학규 대표 등 당 지도부 사퇴를 주장한 오 의원이 당 내부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7만 1,000명 늘었습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30, 40대 취업자는 감소했습니다. 4월 실업률은 4.4%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해 19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가 내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 응급 개입팀을 설치해 24시간 정신 응급 대응 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또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확충해 1인당 관리 환자를 대폭 줄이고 저소득층의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된 삼성전자 임원들이 검찰 조사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정현호 사장 등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소환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경찰의 불법 사찰과 정치 개입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출석에 앞서 강신명 전 청장은 경찰과 본인의 입장을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서울, 경기를 비롯한 전국 버스 노조가 새벽까지 이어진 사측과 협상을 타결하고 파업을 철회하거나 유보했습니다. 다만 울산에서는 오늘 아침까지 협상이 진행되면서 시내버스 운행이 한때 차질을 빚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선희 기자. 네, 전국보입니다. 네, 버스 노사 오늘 파업 돌입 직전까지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갔었는데요. 결국 버스 내란을 피했군요. 다행히 그랬습니다. 전국 버스업계 노사가 밤샘 교섭 끝에 일단 파업은 피하게 됐습니다.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전남, 경남, 울산 등 8개 지자체 버스 노사가 임금 단체 협약 협상을 타결해서 파업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경기도와 충북, 충남, 강원, 대전 등 5개 지역 버스 노조는 일단 파업을 보류하고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임금을 3.6% 인상하고 현재 61세인 정년은 2021년까지 63세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수준으로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평소와 같이 버스가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의 경우 61개 버스 회사 7,400여 대 버스가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혀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됐는데요.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하고 긴장 속에 협상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노사가 막판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우려했던 전국적인 출근길 대란은 피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울산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버스 운행이 좀 차질이 빚어졌었죠? 그렇습니다. 울산 버스 노사가 밤샘 협상 끝에 오전 8시를 조금 넘겨서 임금과 단체 협약 교섭을 타결했습니다. 임금은 7% 올리고 정년을 만 63세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건데요. 하지만 임금 인상 재원 마련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최종 합의서 작성은 오전 10시가 넘겨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새벽 5시부터 울산 시내버스 5개 업체가 파업에 들어갔고 첫 차부터 운행이 되질 않았습니다. 500여 대 버스 운행이 중단됐다가 조금 전인 11시부터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버스 운행에 한때 차질이 빚어지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고요. 일부 학교는 재량 휴업을 하거나 등교 시간을 늦췄습니다. 부산에서도 밤샘 교섭 끝에 노사가 새벽 4시 50분쯤 합의하면서 새벽 첫 차 운행이 늦춰져 일부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선희입니다. 네, 국회가 정상화할 기색 없이 계속 얼음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야가 나란히 민생, 민심 투어로 맞불 작전에 나섰습니다. 내용이 극심했던 바른미래당은 재선 오신환 의원이 신임 원내사령탑에 선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떠나서 장외투쟁이 한창인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민생 투어를 시작했죠?
네, 민주당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하는 전국 순회는 가짜 민생 행보라면서 진짜 민생 대장정을 한다고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를 필두로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을지로위원회가 출정식에 이어 첫 행보로 서울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진짜 민생의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여당으로서 해답을 제시하겠다고 차별화를 선언했습니다.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위원장도 국민 갈등을 부추기고 불안감을 조장하는 밥그릇 투정 대장정이 아닌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민생 대장정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민생투쟁 대장정 벌써 9일째인데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조준하는 모습입니다. 오전에 대전에 핵융합 연구소를 찾아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가스도 없어 남은 에너지는 원자력 발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집을 옮길 때도 이사할 집을 마련하고 살던 집을 파는 게 원칙인데 정부는 대한 에너지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의 확실한 에너지원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대표는 오후에는 충남 아산의 봉제 저수지로 이동해 태양광 설치가 무산된 지역을 둘러볼 예정인데요. 역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려는 행보로 보입니다. 네, 원내 제3당 바른미래당의 새 원내사령탑에 오신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박빙이었죠? 네, 한두 표 싸움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일단 총 24표 가운데 오신환 후보가 과반인 13표를 얻자 이후 개표는 중단됐습니다. 아무래도 한 지붕 두 가족으로 갈등이 많았던 당인 만큼 정확한 표 집계는 오히려 분란을 조장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을 겁니다. 오신환 신인 원내사령탑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한 연극배우 출신으로 지난 2006년 서울시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재선 의원입니다. 당 사무총장 출신으로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소신파로 우뚝 섰고 특히 이번 경선 공약 가운데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사퇴론을 주장한 점이 눈에 띕니다. 잠시 뒤 바로 이 자리에서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 모셔서 포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청와대는 여야 5당이 참여하는 국정상설협의체 개최는 최소한의 신뢰에 관한 문제라면서 야당이 회동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여야정 협의체는 5당이 어렵게 합의한 사항이고 약속이 쉽게 깨진다면 앞으로도 무슨 약속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언급한 교섭단체 3당 회동에 대해서는 아직 제안을 받지 못했다면서 여야정 협의체를 3당으로 진행하자는 게 아니라 3당이라도 먼저 만나 논의한 뒤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 사찰과 정치 개입 의혹에 연루된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오늘 오전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강 전 청장은 출석에 앞서 경찰과 자신의 입장을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구속영장 심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부터 2시간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 전 청장은 영장심사 출석에 앞서 관련 혐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과 자신의 입장을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불법 선거 개입 혐의 인정하십니까? 경찰과 저의 입장에 대해서 소상하게 소명드리겠습니다. 법정에서 성실히 진술하겠습니다. 강 전 청장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이용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선거에 개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전략을 짜주고 반정부 인사를 사찰하는 데 관여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친박 후보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해 전략을 짜주고 비박계 정치인의 동향을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겁니다. 이 밖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나 진보교육감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민간인 사찰 보고서를 만든 정황도 있습니다. 특히 YTN 취재 결과 당시 경찰청 정보국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박 전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맞춤형 선거 전략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여론을 통제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 동향을 사찰하고 방송사 임원 인사에 대한 조치를 청와대에 구체적으로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검찰이 지난달에 이어서 전현직 경찰 간부들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이번에 이례적으로 수사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점에 대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검찰이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사건 조정안을 의식해 경찰을 상대로 오랫동안 수사를 끌어온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미 지난달 실무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혐의가 소명됐다면서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자연스럽게 책임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실무자급 치안감 2명에 대해 지난달 관련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관련 증거가 충분히 수집돼 있고 두 사람이 이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구속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강 전 청장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불법 정치 개입 의혹의 책임자로 지목된 전직 경찰청장들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신지원입니다. 바른미래당 새 원내사령탑에 재선 오신환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중도 사퇴한 김관영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앞으로 당 안팎의 과제가 많은데요.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 직접 연결해서 청사진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신환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예, 목소리가 밝으십니다. 과반을 먼저 얻으셨는데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두 분이 관악을 지역구로 두고 계시고 재선인 공통점도 있으신데요. 당선이 되셨어요.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이 오신환 의원을 선택한 그 이유로 소감을 대신 여쭙겠습니다. 예, 당이 진짜 지금 현재 위기 상황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당이 변화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모아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지난 의총에서 당이 자강하고 화합하고 개혁해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 관점의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저 오신환 원내대표의 선거 당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중차대한 시점에 원내 사령탑으로 당을 이끌게 되셨는데요.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 그동안 갈등으로 치달았던 우리 당내 내홍을 하루빨리 화합의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일단 제일 먼저 손학규 당 대표님을 찾아뵙고 머리를 맞대고 지금의 당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저의 당선이 당 대표께도 굉장히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이리라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자강의 길, 그리고 작년 창당 정신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화합과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그 안철수, 유승민 두 전 대표의 당시의 포부들과 함께 우리 당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 경선이 손학규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대결이었다. 이런 평가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 공약에서 사실상 유일한 차이기도 하고요. 이 손 대표 거취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차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요. 오신환 의원께서는 바로 사퇴해야 한다 이런 강한 입장이셨는데요. 지금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지도 체제의 전환만이 새로운 변화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손학규 당 대표님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대다수 많은 의원님들이 그 변화에 공감을 한 것으로 저는 결과를 받아들이고요. 지혜를 모아서 그런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기 사퇴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그 방식에 있어서는 저희가 의견을 좀 모아봐야 됩니다. 일단 빠른 시일 내에 의원 워크숍을 개최해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갈 계획이 있고요. 그것이 혁신위로 가든 비대위로 가든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방법을 선택하든 그것은 다시 한번 의논을 해서 또 방향을 잡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지 방법론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견을 모아 가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앞서 창당 정신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안철수 대표의 역할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혹시 안철수 대표하고는 의중이 어떤지 얘기가 좀 들리는 게 있습니까?
제가 직접 안 대표님과 예. 통화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안부차 제가 통화한 적은 있지만 이번 일과 관련해서는 통화한 적이 없고요. 예. 또 이제는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안 대표님과 또 아니면 유승민 안철수 두 분이 또 직접 소통하면서 네. 당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들을 조율하고 또 방향을 잡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바른미래당 패스트트랙 거치면서 당내 분란이 극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 김관영 원내대표가 중도 사퇴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 자, 분당 이야기까지 나오다 극적으로 봉합이 됐는데 앞으로 이 당 화합을 이끌 보관, 이 화합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이 네. 보관은 있으십니까? 저는 정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종합 예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합 예술이다. 저희 예. 당이 극단적으로 갈라설 것처럼 보였지만 지난 의총에서 원내대표의 결단과 또 새로운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이 과정들이 하나하나 저는 우리 당내 구성원들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네. 혁신하고 변화하면서 새로운 바른미래당의 모습을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진행된 국회 사개특위 의원 사보임 이 부분은 원상 복귀시키실 예정이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예. 그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부분은 김성식 후보님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공히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보임 문제는 다시 정상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정의당 제외하고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 바뀌는 상황이라서요. 지금 사개특위 논의 자체가 지금 패스트트랙 논의 자체가 지금 무산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엊그제 민주평화당의 유성엽 그 신임 원내대표가요. 지금의 선거법이라면 네. 부결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오늘 아침에 또 손학규 대표도 의원 정수를 확대해서 온전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지금 사법개혁안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도 물론이고요. 정부 내에서도 지금 여전히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민정수석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국회 내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이미 패스트트랙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패스트트랙이 채워진 것이다.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네. 합의를 도출해내지 않으면 통과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정치력을 발휘하고 또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저희 예. 바른미래당이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벌써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네. 극적으로 이 바른미래당 네 분이 봉합이 된 것이 다음 총선까지는 예. 어느 당과의 합당 또 연대 없이 예. 바른미래당 이름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 여기에 이제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동의를 하시고 약속을 하셔서 이렇게 봉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습니다. 총선까지 지금 1년 남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른미래당 지지율도 조금 낮은 편이고요. 지금까지 선거 성적표도 그렇게 네. 좋지 않은 상황인데 보관이 좀 있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절박한 마음들이 모여서 예. 우리 당이 스스로 자강하고 변화하고 혁신해야 된다 이렇게 결의를 한 것입니다. 예.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가 선택이 됐고요. 또 지도 체제가 변화되면서 우리가 과거에 창당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힘 모아서 해보자 이런 예. 의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 생각하고요. 그런 뜻에서 저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네. 힘을 모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합당연대 이탈 없이 총선까지 이대로 간다는 약속은 지키신다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신환 신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직접 연결해서 앞으로 어떻게 당을 이끌지 청사진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된다면 제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짤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될 각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밥도 잘 먹고 말씀도 잘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전국 전반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현재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것을 어떤 식으로 풀 것인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기가 뜨거워가지고 그냥 전화기를 왼쪽에 댔다 왼쪽에 댔다 왼쪽에 댔다 왼쪽에 댔다 이게 뭐야 이게 진짜 몇 날 며칠 고민하다 내가 정말 네, 보신 것처럼 여야 원내대표 지난 주말 짜장면 회동을 했다고 뒤늦게 알려져서 주목이 됐죠. 짜장면만 사줬다고 하니까 그럼 탕수육 회동은 다음에 하는 걸까? 이런 예상도 해보게 되는데요. 자, 이 두 분의 생각은 어떨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예쁜 누나가 일단 짜장면은 한 그릇 샀습니다. 탕수육 언제 먹을까 벌써부터 관심인데 박범계 의원은 이렇게 좀 자주 만나다 보면 좀 대화의 물꼬가 틀까요? 물론입니다. 예.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요 며칠 아주 심각한 그 파동을 막말 파동을 겪었으니까 자꾸 저렇게 황교안 대표께서 하시는 장외투쟁으로 자꾸 따라다니다 보면 자꾸 경쟁하게 되고 그러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또 계속 그런 모양새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원내대표는 국회에 들어오셔서 본인이 전권을 갖고 있는 원내 지휘부를 지휘하고 그런 속에서 본인의 정치력을 발휘하고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짜장면이 아니라 탕수육이라도 다음에는 꼭 먹으시면서 짜장면 먹는 것보다 탕수육 먹는 게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니까. 대화도 더 오래 할 수 있고요. 예,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살에 걸려가지고. 예, 물 한잔 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제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원내에서 할 일이 더 많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밥을 먹었으니까 이제 뭐 할 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짜장면 먹으면서 탕수육은 안 먹었어도 만두는 같이 먹었을 거예요. 예. 그렇다고 보고요. 네. 제가 지난주에 나와가지고 이인영 대표의 성함은 거론을 안 했지만 이인영 대표가 되면 그래도 청와대의 입장만을 전달하는 그런 대표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래도 민주당의 영역을 좀 얘기를 해서 잘 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고요. 또 첫 일성이 레프트 윙에서 미드필드가 되겠다라는 얘기와 함께 나경원 대표를 처음 만나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희들이 잘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5당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추경을 전제로 한다면 3당 여야 협의체도 한번 고려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인영 대표에 대한 기대는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인영 대표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청와대가 얼마나 이인영 대표에게 재량권을 주느냐 그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는 청와대가 이인영 대표를 믿고 결과를 낼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인영 대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재량권을 줘야 이 꽉 막힌 전국이 풀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짜장면 회동 뒤에 3당 그 협의체 이 부분 검토해보겠다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아침 청와대 반응 보니까 5당 그 협의체가 원칙이다 이런 입장을 바로 한 방 확인했거든요. 먹었죠. 예. 바로 한 방 먹었죠.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모양인데 그 5당 그 국정협의체는 역사가 있는 협의체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8월에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정의당, 민주평화당까지 포함한 5당 협의체가 합의가 됐고 11월에 5당 협의체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가 김성태 원내대표님이십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굉장히 뭐 한국노총의 위원장님 출신답게 그 국회에서 몇 가지 이렇게 뭐 눈에 띄는 그런 그 파격이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대여 관계 또 투쟁할 건 투쟁하는 그렇지만 국회를 중심으로 자유한국당의 원내 지도부를 이끌었다는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평가할 만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5당 협의체 역사가 금방 3당 협의체로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대통령께서 제안하시고 그동안에 두 차례 회동을 했던 그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쉽게 금방 3당 협의체로
한순간에 바뀌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조금 더 수기가 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봐요. 이거는 지난해 8월에 5당이 약속한 사안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역사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정말 잘 아는 역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그 당시에는 평화와 정의의 모임이라는 네. 원내 교섭 단체가 당당히 구성이 돼 있는 상황에서 김성태 대표가 이 그 5당 협의체가 진행되는 건데 그때 안타깝게도 노회찬 그 의원님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한석 때문에 평화 정의의 모임이 원내 교섭 단체에서 붕괴가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곧 이것이 원내 교섭 단체가 복구가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5당 원내대표들끼리 모여서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예. 지금은 사실상 민평당과 정의당이 연대를 해서 원내 교섭 단체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원칙대로 가자. 원칙대로 가서 실제로 그러면 5당 원내대표, 5당 여당정 합의체라는 게 기준이 뭐냐? 원내 교섭 단체냐? 아니면 원내 정당이냐? 아니면 지지율이냐? 뭔가 기준도 없이 5당이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이걸 원칙적인 것을 바로잡자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그렇게 반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제1야당의 실체를 인정하기 싫은 그야말로 1대1이라는 악수를 하기 싫은 그런 모습 아닌가.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을 원 오브 댐 국정 운영의 이 가장 큰 동반자가 아니라 원 오브 댐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뜻 외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라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조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부연하면 우리 장재현 의원님의 해석도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상황이 좀 달라진 거죠. 작년 8월에 평화와 정의라는 원내 교섭단체는 하나입니다. 하나. 예. 그러니까 두 당이지만 20석을 채운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여야정 협의체를 한다면 평화와 정의의 대표 한 분만 들어가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국회가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갖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캐스팅 보트를 원내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 즉 정의당이라든지 민주평화당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원내 교섭단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과 과반수를 확보하기 위한 캐스팅 보트의 어떤 정당을 배려하는 차원 그 두 가지를 믹스해가지고 5당 협의체를 대통령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그것을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우리 김성태 두 분 계시죠? 예.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받아들였어요. 경제 위기를 극복한다라는 그러한 굉장히 좋은 명목으로요. 그래서 지금 3당 협의체를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얘기하자는 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식이고요. 실질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뭐 대통령의 말씀도 경청하고 그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그 기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만남도 지금 형식을 두고 지금 아직까지 봉합이 안 된 이런 상황입니다. 청와대에서 일단 1대1로 만나는 건 만나자. 그런데 5당 대표 만난 후에 자리를 마련하겠다. 여기까지 나왔습니까? 이거 받으시면 안 됩니까? 아니 근데 그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1대1로 좀 만나서 논의하자라고 하는 거를 왜 그렇게 형식에 국매여가지고 5당부터 만나고 그 다음에 1대1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돼요. 사실은 제가 5당 대통령 이제 초대 5당 대표회의에 배석을 해봤거든요. 대통령 계시고 5당 대표 계시고 그때 박봉계 선배님 수석 대변인 저랑 같이 들어갔잖아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비서실장 있고 안보실장 있고 8명 9명이서요. 뭔가 제1야당 대표가 할 얘기를 충분히 못한다. 그러니까 한마디 하면 거기에다 대통령 답변하셔야죠. 또 저당 대표가 또 다른 얘기하죠. 이러면 실질적이고도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5당 대표 만남을 하고 제1야당 대표를 따로 만나서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그때 하시면 안 되나요? 아니 그런데 지금 5당 대표를 만나서 이번 페스티벌 정부를 한번 보십시오. 정의당과 민평당과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이 합쳐가지고 페스티벌을 태우지 않았습니까? 이번 전국이 왜 꼬였습니까? 패스트 트랙 때문에 꼬인 겁니다.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패스트를 가장 반대했던 유일한 정당 그리고 제1야당 100석 이상의 정당과 대통령이 풀면 한꺼번에 풀립니다. 지금 다른 당 입장은 민주당은 거의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유한국당과 푸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근본적인 목표라면 자유한국당을 풀면 이 문제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왜 채택을 안 하냐는 거죠.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을 완오버댐 국정 운영의 완오버댐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청와대 인식이 깔린 거라고 보는 거죠.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는데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황교안 대표도 5당 대표 중에 한 분입니다. 물론 제1야당이긴 합니다만 예. 지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시기에 장외투쟁으로 전국을 돌면서 사실상의 대선운동과 같은 대권운동과 같은 지금 행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또 내용도 적어도 안보와 같은 부분에서 초당적 협력하겠다 이렇게 좀 마음에 드시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안보부터 경제까지 모두가 다 대통령의 공격으로 지금 뭐 일관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와중에서 정말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있을 수 없는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사랑하는 가장 열성 지지자들을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발언망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그 형식을 중시해가지고 황교안 대표를 1대1로 먼저 만나준다고 그래서 들을 소리가 빤한데 왜 대통령께서 그러한 어떤 그 자리를 만들어 주느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예전에 홍준표 대표 시절에도 1대1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대통령도 받아들였고 홍준표 대표도 특별한 형식과 관계없이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황교안 대표께서 정말로 제1야당의 대표로서 나는 장애투쟁만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다수가 국회로 돌아와서 지금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라는 게 다수 여론이니까 그 뜻을 받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형식과 관계없이 5당 대표회담이든 뭐 여야정 대표회담이든 또는 뭐 그걸 축소한 3당 대표회담이든 그거와 별개로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만 준다면 선후와 구분 없이 내가 말씀드리겠다라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지금 오케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형식이 굳이 나머지 4개 당은 그냥 들러리로 거꾸로 들러리로 세우고 유일하게 당은 자유한국당만 있는 것처럼 먼저 내가 대통령을 보지 않으면 이거는 아예 대화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제1야당 독재예요. 아니 20대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가장 큰 충돌을 했습니다. 이럴 때는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5.18 광주 가는 황교안 대표 보고 이정미 대표가 뭐라 그런지 압니까 오늘? 사이코패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역으로 우리는 이런 정당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제는요. 이쯤 이렇게 콱 막혀 있으면 민주당이나 대통령께서 이제는 좀 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자유한국당하고 얘기한 다음에 민평당과 정의당은 또 나름대로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들과 대화 나눌 수 있는 민주당이 지금은 집권 여당으로서 무한 책임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자유한국당이 가장 큰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끌어안고 그다음에 여기서 논의되고 내용들 합의된 내용들은 민평당과 정의당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좀 어렵지만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한번 좀 중간적인 절충안을 한번 낸다면요. 오늘 제 말이 조금 좀 가만히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까지 담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했던 작년 8월과 11월의 여야정 협의체는 5당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이었습니다. 실제로 국회에서 지금 뒷받침해야 될 입법적으로 뭐 그것은 세계의 패스트트랙 안뿐만 아니라 민생 법안도 그렇고 남북 회담의 지금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5당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그 여야정 협의체는 가동을 하되 황교안 대표가 지금 별도로 지금 저 정당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대표로서 국회에 복귀한다. 장애투쟁을 접고 국회에 복귀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는 대통령께서 얼마든지 뭐 형식과 관계없이 뭐 진지하게 만나 줄 수도 있을 거 아닌가. 그러나 반드시 그 전제는 장애투쟁을 접고 국회로 돌아온다라는 것이 전제돼야 되지 않을까. 간단하게 역으로 좀 제안할게요. 짧게요. 나름의 중재안을 지금 내놓으셨는데. 중재안 그런 걸 떠나서 그것마저도 국회에 복귀하고 장애투쟁을 접는 그것마저도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 간의 주제로 맡기는 게 어떨까? 사실은 주제라든지 격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하지 말고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의 대화 속에서 장애투쟁을 접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게 정말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꼭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 말고 그냥 두 분한테 맡기자는 거죠. 우리 알겠습니다. 국민이 한 가지만 우리 국민이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박지원 전 대표께서 뭐 아주 유연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기는 게 지는 거다. 바로 그 지점이 문재인 대통령과 박지원 전 대표의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촛불을 겪으면서 가장 원칙적이고 소신의
충실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정말 그 원칙과 소신한 측면에서의 명분을 야당이 준다면 저는 대통령께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정말 지금 장외투쟁은 내용적으로 한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야 뭐 시원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뭐 여야의 나머지 정당 또는 민주당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문재인 예. 대통령 기준으로 했을 때 과연 황교안 대표께서 하고 다니시는 저 말씀이 대통령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만요. 제가 네. 우리 박범계 의원님부터 말씀을 시작하셨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여기까지만 듣고 그러면 다음 주제로 자유한국당의 넘어가겠습니다. 입장도 대통령과 민주당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사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저희들을 짓밟았습니까? 이번에 패스트트랙까지. 그 다음에 이해찬 대표가 저희들 뭐 도둑놈들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제1야당을 좀 존중하고 그 입장을 역지사지해보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의 생각을 좀 해보면서 저희를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협치 두 분 다 말씀을 하시는데 방향은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이게 뭐 1대1 영수 회담이 형식을 뭐 구애받지 않고 이루어질지 이건 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번에 강조하셨죠. 민생 가운데점 투쟁 그렇습니다. 대장정 중이십니다. 자, 5.18 민주화운동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황교안 대표 기념일 참석을 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석 달째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있죠.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차현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5.18 관련 망언 의원들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었죠. 5.18 문제에서만큼은 우리 우파가 결코 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가지고 그냥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된 겁니다.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당대표 취임 이후에 절차대로 결론을 내겠다고 했었지만 징계를 처리할 일정은 아직도 잡혀있지 않습니다. 김술래 의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최고위원직 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고 이종명 의원 제명 절차는 이번 주 안에도 처리되기 어렵게 됐습니다. 조금 빨리 처리를 하려고 했으나 상황이 지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 주에 지금 상황으로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 지난 광주 방문에서 물벼락 봉변에 공중부양까지 체험했던 황교안 대표, 5.18 기념식 참석을 위해서 다시 광주행을 예고하고 있어서 당장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망언 문제를 국회 절차상 해결을 못한다면 당 대표로서라도 분명하게 좀 광주 시민들께 또 국민들께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오시는 것이 전혀 국회에서 이걸 다루지 않고 황교안 대표가 다시 광주를 내려가겠다고 발표한 거는 이건 뭐 거의 저는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봅니다. 의학적 용어를 쓴 겁니다. 타인의 고통에 무감한 상태. 결국은 가서 이렇게 물병 맞으러 가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는 보훈처에 오라는 초청이 있었고 이에 응해서 광주를 방문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5.18 기념식 초청장보다 중요한 것은 5월 영령을 진심으로 추모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네. 지금 이정미 정의당 대표 좀 과한 발언까지는 저희가 듣고 왔는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과 좀 정의당에서 제기하는 얘기는 뭔가 5.18 그 망언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좀 먼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없고 지금 가는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 광주가 이정미 대표 겁니까? 이정미 대표가 저런 식으로 조건을 걸어야 됩니까?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하면서. 보훈처의 초청으로 제1야당 공당의 대표가 광주에 방문해서 5.18 추념식에 고개 숙여서 위로를 하고 참 조문을 표하러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도 되고 이렇게 막말을 퍼붓는 거, 이렇게 갈라치기 하고 물병 맞으러 가는 것이다, 두드려 맞으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옳은 일인가요, 정치 지도자들이?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부터 저는 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 당이 김영삼 대통령께서 5.18 특별법을 만들고 5.18 민주모욕도 만들고 또
전두환 대통령 구속시키고 역사 바로 서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해창 대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광주에 가서 5.18 추념식 때는 또 참 위로하고 또 같이 가슴을 아파하고 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황교안 대표가 가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저렇게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갈등을 야기시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오히려 저분들이 광주 시민을 모욕하는 거 아닌가. 지금 정치인들의 뭐 발언 이 논란을 잠시 뒤에 또 짚어보기로 하는데 그런데 이제 5.18 망원 당사자들의 징계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저도 안타깝습니까? 너무 이건 안타깝고 의원총회가 좀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건 의지만 있으면 맞습니다. 뭔가 좀 메시지라도 맞고요. 내고 가지 않을까요? 네, 너무 맞는 말 동의를 너무 합니다. 동의. 그럼 좀 5.18 건의를 이전에 하시면, 이 문제를 좀 매듭 짓고 대표께서 가면 예. 그 광주 시민들이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5.18에 대한 그러한 일부 잘못된 발언을 하는 점에서 강력하게 좀 징계를 하고 왔구나라고 해줄 텐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해요. 상황이 좀 좋지 않다. 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의총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3분의 2 찬성 안 되면 이 부결되면 민주당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도부에 그런 고충이 있는 겁니다. 민주정당에서 그러면 투표 안 하고 대표가 직권으로 제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의총의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18 망언에 대해서 제명까지는 심하다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게 자유한국당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거를 무턱대고 올렸다가 결과가 잘못 나왔을 때 참 큰 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좀 스케줄을 좀 짜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황교안 대표는 이 망언이 나오자마자 바로 사과하고 징계를 하겠다. 그리고 당의 최고위원을 3개월 당원권 정지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나는 참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5.18 추념식 가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정치 쟁점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됐는데 아직 처리가 안 돼서 이제 국민들,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눈높이에 안 맞는 제가 부분인데.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예. 아무리 좋게 협치를 위해서 좋게 드리려고 해도 이 무릎까지 오는 개울가에 다리 놓기 전에는 건널 수 없다고 버티는 거랑 비슷해요. 예. 지금 이종명 의원님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다음에 지금 최고위원을 하고 있는 김술래 의원은 이상한 괴물 집단이다. 자, 황교안 대표는 법률가 검사 출신입니다. 법을 아시는 분이에요. 자유한국당은 당원이 아니고서는 최고위원이 될 수가 없어요. 당원권 정지 3개월을 김술래 의원이 지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결이 됐습니다. 그럼 최고위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최고위원 지금 자격 박탈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 해석도 지금 내리고 있지 않아요. 자, 이종명 의원의 경우는 정말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라는 어마어마한 망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자유한국당의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의결을 했습니다. 의총에서 3분의 2라고 하는데 그거 3분의 2 통과가 걱정이 돼서 붙이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 역시 자유한국당의 현재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월 영령들에 대한 진지한 위로의 생각이 있다면 이거는 결자해제 차원에서 황교안 대표께서 하고 가실 수 있는 겁니다. 보훈처의 초청은 그냥 자동으로 제 정당의 대표들에게 자동으로 나가는 형식적인 초청이지 진심을 어린 그러한 황교안 대표의 어떤 사과와 반성이랄까 당을 대표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하는 가야 되겠다라는 것은 어쩌면은 5월 지금 5.18을 맞이하는 광주 시민들 또 우리 전남 도민들에 대해서 정말로 자칫하면 또 무례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가슴 아픈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결자 해지를 이 부분은 장제원 의원님도 조금 전에 이제 징계가 이루어졌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만약에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건 황교안 대표가 만약에 안 간다면 아니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그래서 뭔가 그 저도 안타까워요. 징계가 안 이루어지면 메시지라도 내고 가는 것이 어떻겠냐 안타까워요. 이런 얘기가 사실 저희 당이 이런 문제가 딱 발생이 되면 아주 그냥 바로 징계하고 또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아프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당 사정이 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당도 이제 변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공당의 대표가 5.18 이 추념식에 추념을 하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이렇게 조롱을 하고 비아냥을 거리고 이런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바로 여쭙겠습니다. 문상 오는 사람들한테는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원수도요. 문상 오는 사람한테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건 아니죠. 조금 전에 이제 이정미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좀 제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황교안 대표가랑 마주쳤을 때의 이 지침, 이 부분을 지금 좀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뭐 이렇게 진지하게 한 얘기는 아니고 뭐 농반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느냐. 야당에서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정미 대표. 이정미 대표 조금 전에 들어보신 발언도 그렇고요.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은 실제로 지난번에 민심 대장정이라고 민심을 위한 장정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민주당 혹은 개혁 세력을 지지하는 특히 호남권은 굉장히 뭐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것은 민심 대장정이 아니다. 그것을 빌미로 한 대권 운동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 운동이다라는 평가가 있는 겁니다. 공연하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께서 광주를 갔습니다. 그래서 뭐 물세례를 받았지요. 그리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방송이 되고 지금도 방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광주 시민들의 의사와 의지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뭐 가시겠다 하면은 거기에 화답하는 메시지를 내면 되는 겁니다. 그걸 내지 않고 굳이 가겠다 하면 지난번과 같이 방송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언론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평가합니다. 광주 시민들의 평가입니다. 그것은 민주당이 뭐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이 그런 우려를 한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물세례가 아닌 더 심한 어떤 물리적인 투쟁을 한다든지 그러한 어떤 조치를 한다면 그거야말로 오히려 거꾸로 이용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하는 거고요. 저는 그것은 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다만 또 하나 그럼 이정미 대표 얘기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안 할게요. 듣고 싶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이건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번 주 YTN 리얼미터 조사에서 호남에서 저희가 22%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이 패스트트랙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는 송정역에 가서 합법적인 기자회견과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온 겁니다. 물병을 던진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합법적으로 얘기하고 기자회견을 하러 가는 황교안 대표가 잘못된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유시민 이사장의 정치적 위상을 생각해야 됩니다. 전직 장관이고 국회의원이고 지금 노무현 전 이사장입니다. 노무현 정신이 뭡니까? 동서화합을 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그렇게 출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이 와가지고 황교안 대표가 얻어맞으러 왔다? 악수하지 마라? 눈 돌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야말로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아주 나쁜 행동을 생각합니다. 사과해야 됩니다. 유시민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가도 안 가도 뭐라고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광주 딜레마를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풀지 좀 보고요. 딜레마가 아니라 저희들의 숙제고 운명입니다. 숙제고 운명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 숙제를 어떻게 풀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방송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은 리얼미터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 잠시 뒤에 제가 그래가지고 아니요 지금 나온 김에 제가 방금 전에 인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 차를 맞이해가지고 리얼미터 아닌 또 많이 정기적으로 하는 갤럽 아닌 다른 곳에서 5개 기관에서 각각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최대 51.8%에서 49.3%까지입니다. 근데 리얼미터만 유독 언급을 자유한국당 합니다. 민주당의 지지도를 봐도 리얼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자유한국당과 최대 19%, 12% 차이가 납니다. 또 리얼미터를 얘기하시는데 리얼미터의 여택수 대표인가요? 그분이 좀 한번 이 방송을 좀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장외 투쟁을 하니까 결국은 ARS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게 리얼미터인데요. 과대 포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지지층이 결집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일단 그런데 대통령이 80% 지지율 받을 때 리얼미터 80%였거든요. 리얼미터가 조작한 겁니까? YTN이 그 객관성 없고 그렇게 잘 못하는 여론조사 기관에 외주를 줬을까요? 그때는 전 국민이 결집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한국갤럽이 그렇게 나왔으면 우리가 리얼미터 한국갤럽 얘기하는 거 우리 리얼미터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갤럽 안 하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한국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또 칸타 코리아, RN서치도 그렇고요. 그리고 중앙일보 자체 조사. RN서치는 저희들이 역전한 것도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뭐 총선 앞두고 지금 지역 민심들도 알아보는 어떤 지표가 되는데, 자 그런데 박범계 의원님 지금 리얼미터 여론조사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해찬 대표가 이제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 이상한 여론조사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저 민주당의 당무감사원장인데 지금 저 당대표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평가를 해버리면 그건 좀 곤란한 거고요. 그건 뭐 정치적 견해시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런 거 하니 리얼미터 말고도 정기조사를 하는 갤럽은 항상 지금까지 이번엔 더 벌어졌어요. 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차이가 15% 이상 더 벌어졌습니다. 그 리얼미터와 갤럽이 아니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5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했는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유독 자유한국당은 물론 그러고 싶죠. 팔이 안으로 굽고 뭐 보고 싶은 또 달만 보고 싶듯이 리얼미터만 그렇게 인용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말자라는 철학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리얼미터는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 요즘 민주당 의원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좀 뭔가 초조하고 뭔가 좀 불안하신 것 같아요. 여론조사가 막 급격히 떨어지고 막 이게 자유한국당 붙으니까 여론조사가 이상하다는 얘기까지 하시는 거 보니까 옛날에는 여론조사가 지고지순하고 여론조사가 이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80%입니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세상에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대표가 난 좀 이해가 안 되고요. 한번 여론조사 이런 수치 다 빼고요. 지금 민심 나가보십시오. 지금 시중에 나가보십시오. 어떤 얘기를 하고 대한민국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아우성치는지 실제로 나가보시면 체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자유한국당이 국정에 얼마나 발목을 잡고 있는지 한번 민심을 들어보세요. 국정의 책임은 집권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지만 잘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무한 마시고 책임이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말을 좀 사회자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뭐 여론조사는 뭐 기관마다 방법도 다르고 이러니까요.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건 뭐 여론조사마다 결과 굉장히 편차가 큰 상황이고요. 그런데 뭐 이상한 여론조사 이해찬 대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상한이라는 표현을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썼습니다. 혹시 녹취가 준비됐으면 잠깐 듣고 가도 좋을 것 같은데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대구 장외집회죠. 여기서 이상한 표 발언이 나왔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2주년을 기념해서 되게 여론조사 기관들이 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 군데만 이상한 결과를 보도를 했고 나머지들은 되게 뭐 방송사도 그렇고 신문사도 그렇고 그 10 내지 15%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한나라당이 약간 상승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뭐 근접하거나 그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내년 총선에서 여러분 심판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아쉽게도 대구 경북에서는 약간 뭐 이상한 표가 있었어요. 내년에는 대구 경북 완전히 압승시켜 주시는 거죠? 이것만이 답입니다. 이해찬 대표의 얘기는 아까 얘기를 나눠봤으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좀 이상한 표가 이상할 리는 없고요. 지금 뭐 대구에서 민주당 쪽을 지지한 그 유권자들을 향한 말인 것 같은데 찍은 분들한테는 좀 기분 나쁜 말일 수 있어요. 박봉계 선배님이 아까 이해찬 대표 이상한 얘기할 때 그게 정치적 멘트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경원 대표도 정치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이제는 TK에서 좀 지지를 모아달라 그런 정치적 얘기를 한 거고요. 저는 어떤 여론조사건 선거 결과든 간에 이걸 가지고 자신들의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얘기하는 것이 정당이고 정치인이잖아요. 왜냐하면 밴드웨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국민들의 민심을 느낄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왜 지역 국회의원들이 민심을 대변한다고 얘기합니까? 자기 지역구의 국민들을 많이 만나보고 거기서 민심을 체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민심이 지금 경제 파탄, 민생 파탄에 대해서 정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지금 혼을 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기 대구 경북이 싹쓸이를 해왔죠 항상. 그래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지난 총선 그리고 보궐선거가 있었나요? 거기서 지금 김부겸 의원님하고 홍일학 의원님이 민주당 의원님들이 두 분 계신 거에 대해서 아마 못 견디게 아마 지금 충격적인 일일 겁니다. 그래서 저것을 이상한 표라고 그랬는데
제 김부겸 의원님 지역과 제 처갓집입니다. 예. 근데 거기서 김부겸 의원님이나 홍일학 의원님 표를 던진 그분들도 국민이에요. 대구 시민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빨리 나경원 대표님은 빨리 국회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계속 갈수록 계속 이상한 말씀만 하게 됩니다. 김부겸 의원님 지역구에 우리 처남 사는데 또 그런 얘기 아니더라고요. 예. 뭐 민심은 들리는 대로 이렇게 듣는 겁니까? 예. 자, 지나갑시다. 어쨌든 대구 홍일학 의원은 대구 시민 자존심을 짓밟는 어떤 망발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장외 집회 하다 보면 뭐 이 분위기라는 게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요즘 최근에 너무 이런 논란이 되는 발언들이 많기 때문에 좀 정치인들의 발언은 항상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리를 탐한 적이 없습니다. 조직이기주의라는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할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조금 검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수처 법안도 그렇고 수사권 조정도 그렇고 지금까지 검찰이 말하자면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개혁의 방안으로서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개혁의 어떤 당사자이고 말하자면 이제는 셀프 개혁으로서는 안 된다. 검찰이 좀 보다 좀 겸허한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혁 법안과 관련해서 검찰 내부의 반발 소통이나 이런 부분은 글쎄 뭐 소통을 항상 하고 있고요. 검찰의 반발은 실제보다도 더 언론에서 더 크게 반발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소통은 항상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장관님께서 어제 일선 검사장들에게 메일 보냈는데 총장님 고언이 받아들여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내용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선상으로 보고받기로는 그런 받아들여진 정도까지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수사팀 결정하셨는지요?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자료는 다 왔나요? 어제 다 알았다고 하셨는데. 자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 있으십니까? 말씀을 그런 받아들여진 정도까지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사후 약방문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수사 총결권이나 그 검찰의 경찰을 수사에 대한 지휘권은 꼭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자 간담회를 미루신 이유는 따로 특별히 있으십니까? 기자 간담회 준비가 거의 다 끝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돌발적인 상황이 계속 발생해서 저희들이 기자단과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돌발적인 상황이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경찰이 석 달 넘게 이어온 버닝썬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핵심 의혹이었던 경찰 유착에 대해서는 새로 밝혀낸 게 사실상 없었습니다. 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 총경에 대해서는 뇌물죄뿐 아니라 청탁금지법 적용도 못하고 송치하게 됐습니다.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윤 총경에 대해서 그 청탁금지법도 적용이 안 되고 뇌물죄도 적용이 안 됐으면 검찰 송치되면서 그러면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된 겁니까? 네,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와 유착 의혹에 불거졌었던 윤 총경에 대해선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이들의 부탁을 받고 술집 단속 정보를 미리 알아봐준 혐의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유착 핵심인 뇌물죄 적용은 못했습니다. 이 뇌물죄가 적용되려면 사건 개입의 대가로 금품 접대를 받은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요. 앞서 식사와 골프를 여러 차례 접대받았다는 것까지는 드러났습니다. 다만 접대받은 시기와 사건 개입 시점이 1년 이상 차이가 나고 접대받았을 당시에 윤 총경의 직책, 윤 총경이 비용 일부를 부담했다는 점 등을 봤을 때 대가성은 입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도 못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한 번에 100만 원 또는 1년 기준으로 300만 원 이상 받았어야 했는데 2년에 걸쳐 260여만 원 받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 유착 관련은 지난달 경찰관 8명 입건 이후 새로 드러난 게 없습니다. 경찰은 버닝썬 사태 발단이 된 클럽 폭행 사건에 대해선 클럽 이사 등 2명을 상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버닝썬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김상규 씨에 대해선 클럽 내 성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을 따라 송치했습니다. 네, 경찰 유착 의혹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건데요. 어젯밤 가수 승리에 대한 영장도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 이유는 뭔지도 궁금하고요. 또 경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 경찰은 비록 신병 확보는 실패했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남은 수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영장 재신청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젯밤 법원에선 성접대 횡령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죠.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 여지가 있고 나머지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승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 이상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도 성매수를 한 데다 클럽 돈 수억 횡령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버닝썬 사태 핵심 당사자인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면서 남은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39주기를 사흘 앞두고 있습니다. 그제 전직 미군 정보요원으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미군 정보요원으로 활동한 김용장 씨의 기자회견이 열렸죠. 김 씨는 2가지 중요한 사안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광주 민주화운동이 시작된 지 사흘 뒤 전두환 씨가 헬기를 타고 내려와서 회의를 한 직후 시민들에 대한 발포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김 씨는 그 회의에서 시민들에 대한 사살명령이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장은 후방 교란 임무를 맡는 특수부대 일명 편의대가 광주에 투입됐다는 것입니다. 김용장 씨는 이들을 직접 확인해 미군에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성남 비행장에서 C-130 수송기를 타고 왔습니다. 약 30명 내지 40명가량으로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이 첩보를 입선 후 경납고로 찾아가서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들이 온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합리적인 추정입니다. 북한 특수군이 했다는 방화, 총격, 장갑차, 군수송 차량 탈취는 일반 시민이 했다고 보기 어려운 매우 극렬한 행위들인데 이 편의대, 저는 감히 남한 특수군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남한 특수군이 선봉해서 시민들을 유도하거나 직접 벌인 소행이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 씨는 북한군 수백 명이 주한미군의 감시망을 뚫고 남한에 침투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진만원 씨 등이 주장해온 대규모 북한군 침투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진술인 셈입니다.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입증된 적이 한 번도 없다. 다만 진만원만 빼고 모두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이 광주 민주화 운동 외에도 편의대가 활동한 전례가 더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용장 씨의 폭로를 들은 편의대원이 직접 용기를 냈는데요. 지난 1979년 부마 항쟁 당시 사복을 입고 학생들 사이에 침투했던 아픈 기억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그냥 부대에서 너는 오늘 사복 입고 나가라고 가서 학생들에게 데모를 11월 3일 날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들어봐라. 그리고 이제 저를 형사들하고 같이 갔고 항상 형사들은 제 뒤에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 다방에 있었던 몇 명의 학생들하고 가서 저는 서울에서 온 누구누구인데 11월 3일 날 어떻게 당신들은 어떻게 하고 준비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아마 제가 이렇게 신호를 했고 그 학생들이 잡혀갔던 걸로 기억이 돼요. 광주 민주화운동 이전에도 민간 시위 등에서 일종의 군사작전이 벌어졌던 셈입니다. 당시 이 편의대로 활동했던 쓰린 기억을 꺼낸 제보자는 지금도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때린 사람도 맞은 사람도 아파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지시한 사람은 과연 이 아픔의 크기를 알긴 할까요? 마지막으로 홍성택 씨의 고백 더 들어보시죠. 항쟁 때는 저는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멍쟁이로 막 후드로 치던 그게 지금도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런 것들이 왜 내가 그 사람들을 왜 때려야 됐는지 모르겠어요. 무서웠어요. 그냥 제가 안 때리면 제가 맞으니까요. 지난주 YTN은 녹슨 분유통에 담긴 분유를 먹은 갓난아기가 입원까지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당시 업체 측은 제조 공정 문제는 전혀 없다. 아기 엄마의 보관 부주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험 결과를 보내왔는데 업체 측의 조건보다 약하게 YTN이 실험을 해봤는데요. 녹가로 범벅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영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먼저 어떤 실험을 한 겁니까? 네, 분유통을 습기에 일부러 노출한 실험인데요. 대형마트 점유율 기준으로 국내 상위 4개사 제품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분유통 플라스틱 뚜껑 아래 캔으로 된 뚜껑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에 티스푼 1숟가락 분량의 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최초 12시간은 플라스틱 뚜껑을 꽉 닫은 뒤 가습기 앞에 뒀고요. 이후에는 뚜껑을 느슨하게 닫아둔 채로 가습기 없이 상대적으로 습도가 높은 욕실에 뒀습니다. 그랬더니 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모든 분유통이 녹가루 범벅이 된 겁니다. 예. 자, 실험 결과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게 좀 극단적인 조건의 실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왜 이런 실험을 한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보도가 나간 뒤 왜 이런 실험을 했느냐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어느 아기 부모가 분유통을 그렇게 습한 곳에 보관하느냐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애초에 저희가 실험하게 된 출발점이 바로 그런 의문점에서였습니다. 지난주 YTN에서 녹가루 분유통 보도를 했죠. 이 당시 업체 측과 아기 엄마는 녹이 쓴 원인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업체 측은 가습기를 틀어둔 상태에서 물이 묻은 분유 스푼을 사용하는 등 이 보관 부주의 가능성을 제기했고 아기 엄마는 집에 가습기도 없는 데다 어느 엄마가 그렇게 부주의하게 분유통을 보관하겠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했었는데요. 이에 업체 측이 소비자 보관 부주의 가능성을 입증하겠다며 직접 실험한 결과를 YTN에 보내온 겁니다. 예. 자, 그럼 실험 결과를 같이 한번 좀 볼까요? 네, 업체 측은 가습기 가동을 전제로 습도 60%를 설정한 뒤 분유통 상단에 물 5ml를 떨어뜨려 실험했습니다. 실험 시작부터 분유통 뚜껑을 열어뒀었다고 했고요. 이 중간중간 부식 여부를 확인을 위해 습기를 막는 안정캡을 뜯었다가 다시 덮어두기를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업체 측은 사흘이 지나자 자사 제품뿐 아니라 타사 제품도 녹이 슬었다고 강조하며 결과를 보내왔는데요. 그래서 저희 YTN이 직접 실험을 해본 겁니다. 업체 측처럼 처음부터 뚜껑을 열지도 않았고 느슨한 환경에서 실험했는데 실제로 녹이 슬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실험 결과들이 의미하는 점을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먼저 업체 측 주장대로 모든 분유통에 녹이 슬었습니다. 특히 외부 습기를 막아주기 위해 설계된 안정캡 아래에 녹이 쓴 건데요. 이 전문가는 캔과 플라스틱 캡 사이에 습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틈 부식이 진행돼 상당히 빨리 녹이 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정캡이 내부 습기 증발을 막아 오히려 부식의 주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녹이 쓴 분유통을 보면 모두 붉은색 녹가루죠. 이 도금된 주석이 아닌 그 아래 철이 부식되면 저런 주황빛을 띠는데요.
결국 주석도금이 벗겨져 나가 철 캔 부분이 노출돼 부식이 진행됐다고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었습니다. 문제는 안전캡 아래에서 이런 부식이 진행된다고 해도 소비자가 알아채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캡 자체를 뜯어내서 그 아래를 살펴보지 않는 이상 부식 여부를 알 수 없고요. 설령 부식이 상당히 진행돼 녹가루가 안전캡 겉으로 번져 나온다고 해도 문제가 된 제품처럼 황토색 안전캡이 녹가루와 색깔이 비슷해 언뜻 봐서는 발견하기도 쉽지 않은 겁니다. 특히 안전캡 상단에 안심 문구가 있다 보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믿고 분유를 먹이는 아기 부모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경고 문구 같은 것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 특수한 환경에서 진행한 실험 결과이다 보니까 이걸 모든 가정에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애초 업체 측이 분유통 자체를 들여다보기 전에 소비자 보관 부주의 가능성을 제기한 부분은 적절한 대응으로 보이진 않고요. 현재 실험 결과에 대한 시청자 반응처럼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기 분유통을 그렇게 보관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된 분유통에서 녹가루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습도 높은 환경에서 이 분유통 안전캡 아래가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은 확인된 만큼 개선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실제로 업체 측도 비가 심했던 장마철에 녹가루 발생 사례가 신고된 적이 있다고 YTN 취재진에 밝힌 만큼 아기가 먹는 분유가 담긴 분유캔 자체의 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업체와 관계기관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영훈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중증 정신질환자를 집중 관리하고 응급 상황에 대응할 전담팀도 24시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대책을 보면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심리, 복지 부분을 점검해 상황에 맞게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을 늘려 관리의 질과 효과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정신질환에 의한 응급상황 대응체계로 경찰, 구급대원,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전문팀을 내년에 광역단체로까지 확대해서 24시간 운영하며 정신응급 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의료기관도 지정해서 하반기부터 가동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을 하면 치료비를 지원하고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를 센터에 등록시켜 지속적인 치료를 받게 하는 사업도 도입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버스 안전과 공공성 향상을 위해서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버스 파업 철회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우리나라 버스 요금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수도권의 경우 최근 4년 동안 동결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해마다 버스로 인한 교통사고로 100명 이상이 소중한 생명을 잃는 등 버스 근로자의 무제한 노동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서민의 발인 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아서 다행스럽다면서 당 정의 마지막까지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확대 간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요금 인상이 결정된 경기 외 다른 지역들도 지역 실정과 물가 인상에 맞춰 요금 지정을 잘해 마무리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두 달 연속 20만 명대를 기록했던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달에는 17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을 보면 4월 취업자 수가 2,703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 1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4월 실업자 수는 124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8만 4천 명 증가했고 실업률도 4.4%로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4월 기준으로 지난 2000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바이오 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할 것이라면서 지원 방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 40대 취업자 감소가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의 말 들어보시죠. 바이오엑스 산업은 향후 연평균 5.4%씩 빠르게 성장하여 2022년까지 세계 시장 규모가 1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매우 유망한 산업 분야입니다. 정책 과제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최종 대책을 마련 조속히 확정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취업자는 8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나 핵심 계층인 30, 40대는 감소하면서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노사협상 및 지자체와의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오늘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지지 않은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양시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프로야구 소식을 오랜만에 좀 다뤄보도록 하죠. 네. 그동안 하위 팀이 좀 상위 팀을 이기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어제는 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는 말씀대로 초반부터 5강, 5약 구도가 나타나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경기는 최하위로 쳐진 두 팀의 맞대결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위 팀이 상위 팀을 제압했습니다. 8위 롯데는 3위 LG를, 7위 삼성은 2위 두산을, 6위 하나는 4위였던 키움을 각각 제압했고요. 또 5위였던 NC가 선두 SK를 잡았습니다. 9, 10위 맞대결에서는 KT가 기아에 승리했습니다. 예. 지금 이긴 팀들이 사실 전통적으로 팬들이 많은 팀들입니다. 네네. 아무래도 기분 좋게 관전한 팬들 많을 텐데 무엇보다 롯데를 좀 보면은 3년 만에 완봉승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3년 만에 팀의 완봉승을 선물한 주인공은 새 외국인 투수 제이크 톰슨입니다. 어제 9이닝 동안 공 107개를 던지면서 LG 타선을 꽁꽁 묶었는데요. 삼진은 9개를 잡았고 안타는 3개, 볼넷은 2개만 허용했습니다. 어제 톰슨이 9번째 등판이었는데 그전까지 승수가 1승에 불과했거든요. 네. 49일 만에 거둔 시즌 2승을 완봉으로 장식했습니다. 롯데의 완봉승은 말씀하신 대로 2016년 4월 14일 브룩스 레일리가 달성한 뒤 3년 만이고요. 날수로 계산해 보니까 1125일 만입니다. 예. 어제 톰슨은 즐겨 사용하던 투심 패스트볼을 좀 적게 던지고 대신 포크볼 비중을 좀 늘렸거든요. 네네. 이 포크볼이 잘 들어가면서 투심 패스트볼도 더 효과를 보게 됐습니다. 톰슨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biggest thing is I just threw quality strikes early and often, and good things happen when you're in the zone usually. 저도 이 경기를 좀 봤는데 공이 굉장히 치기 힘들게 들어가더라고요. 완봉승까지 거뒀는데 타석에서는 이대호 선수가 이름값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이대호가 연타석 홈런으로 톰슨의 완봉을 도왔습니다. 2회와 4회 일찌감치 터진 홈런이었는데요. 이번 달에만 이대호는 홈런 6방을 터뜨렸습니다. 현재 44타점으로 타점 선두고 타율은 공동 4위, 홈런은 공동 5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팀 순위 때문에 팀 고참으로서 좀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대호 선수의 소감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팀이 지금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너무 밑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잘 해가지고 빨리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대호 선수는 이대호 선수네요. 타율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지금 다른 경기도 좀 살펴보죠. 하나와 삼성도 키움과 두산 강팀을 제압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가 직전 경기에서 완봉승을 거둔 키움의 이승호를 두들겨서 소중한 승리를 따냈습니다. 최진행이 1회 말 만루포를 터뜨려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이승호가 완봉 후유증인지 초반 재군안주에 시달렸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진행은 2010년 5월 12일 LG전 이후 3,289일 만에 개인 2호 만루 홈런을 쳤습니다. 하나 선발 김민우도 올 시즌 5경기에 출전했는데 3패만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네. 6경기째 첫 승 감격을 누렸습니다. 6회 투아웃까지 안타 5개와 볼넷 2개만을 내주고 2실점으로 호투했는데요. 김민우 선수의 소감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늘 제가 못했기 때문에 이 팀의 선발 투수로서 선발 투수에 제대로 된 몫을 하는 게 제 각오고 목표입니다. 네, 잠실 경기를 보면요. 삼성이 연장 접전 끝에 한 점 차이로 2위 두산을 제압했습니다. 3대2로 앞서다가 9회 말에 허경민한테 솔로포를 허용해서 연장전에 돌입했는데요. 10회 김상수가 두산 마무리 함덕주의 직구를 받아쳐서 담장을 넘겼습니다. 삼성이 올 시즌 두산에 3패 뒤에 거둔 첫 승입니다. 그다음에 광주 경기를 보면요. 에이스 양현종과 데뷔 2년차 신예 김민의 선발 대결로 관심을 끌었는데요. 네네. 역시 예상대로 팽팽한 투수전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 밖으로 김민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9회 원아웃까지 2안타에 볼넷 1개만 내주고 1실점을 했는데요. 8회 2사 이후에 볼넷을 내준 게 처음이고 또 그때 야수 실책이 나오면서 점수를 내주기는 했지만 완투에 가까운 피칭으로 2승을 수확했고요. 양현종은 7이닝 1실점했지만 졌습니다. 올 시즌 벌써 7패째를 떠났고요.
기아는 4연패에 빠졌습니다. 창원 경기는 NC가 4안타 4타점을 날린 김태진의 활약에 힘입어서 선두 SK의 4연승을 저지했습니다. 양현종 선수가 이 성적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네, 골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오늘 스포츠 소식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거듭 거론하면서 대중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미국이 3,250억 달러어치의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준비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매우 강력히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중국과의 협상에서 미국이 유리한 위치에 있고 또 이기고 있다면서 협상이 결렬된 게 아니라 대화를 이어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절의 시계가 2달가량을 앞서가면서 오늘도 때이른 더위가 기승인데요. 맑아진 하늘에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쑥쑥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벌써 24.4도까지 올라 있고요. 한낮에는 27도까지 높아지면서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는데요. 다만 남부 내륙 곳곳으로는 오후 한때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고 지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현재 수도권과 충청지방을 중심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에는 일시적으로 농도가 낮아지겠지만 대기가 정체되는 밤부터는 또다시 농도가 짙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서 덥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27도, 광주가 30도, 대구가 29도, 부산은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주말까지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7월 하순에 해당하는 한여름 날씨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고온 현상은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오늘도 자외선과 오존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볕이 가장 강한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외출을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노종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